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하여 제작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름 무더위가 한창할 때의 일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무렵 시골 지역의 한 외딴 집으로 노을이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낡은 목조 부엌에는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며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부엌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은 박태수라는 72살의 노인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가락들은 일생 동안 일해온 흔적으로 거칠었어요. 영롱으로 검게 그을린 피부는 여름 햇빛을 그대로 받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밥 한 그릇 앞에 놓인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밥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밥그릇 위에는 하얀 생기라곤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된장국도 물 위에 기름이 떠 있었고 반찬들도 모두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대야에는 물이 고여 있었고 식탁 모서리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여름밤의 벤지들이 울어대는 소리가 계속됐어요. 라디오에서는 폭염주의보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최고 기온이 38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노약자께서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직접 공기를 냉장고처럼 만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열려있는 창문에서 불어오는 밤바람도 몸을 떨게 만들었습니다. 태수의 눈이 밥상 옆벽에 붙은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그와 아내, 그리고 3명의 자식들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웃음이 저렇게 순수했었나요?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 사진에 소복이 쌓인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손가락으로 아들들의 얼굴을 하나씩 천천히 쓸어봤어요. 마치 그들을 만지고 있는 것처럼.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큰아들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미경 딸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딸도 어디선가 바쁜 하루를 마치고 있을 거예요. 진호 막내 아들의 이름도 가만히 불러봤어요.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는, 누군가를 불러내고 싶은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벽 한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이 무겁게 시간을 세어갔어요. 똑똑똑 초침 소리가 마치 발걸음처럼 혹은 심장이 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소리는 없었어요. 오직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수는 다시 식탁 옆에 빈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요. 아내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아내는 벌써 몇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고 지금 그 의자는 먼지만 소복이 앉아 있었습니다. 살짝 비스듬해진 그 의자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는 언제쯤 곁에 올 건가 혼잣말처럼 나온 그 말이 집 안정막을 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누군가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방문이 철커덕 열렸습니다. 이웃집 김순자가 하얀 나일론 봉지에 쌓인 김치 한 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70대 초반의 여인으로 태수보다 조금 더 활발해 보였습니다. 항상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영감, 진지는 하셨어요? 혼자 먹는 거 봤는데 너무 슬픈 것 같더라고요. 순자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그의 얼굴에 약한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아, 순자네. 고마워. 다시 왔네.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가면을 다시 쓰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식탁에 가서 손에 들린 김치통을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드시기가 뭐하세요? 이것도 좀 드세요. 어젯밤에 깨어나서 새벽에 담궜는데 아삭아삭하고 정말 맛있어요. 저 먹고도 좋던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고마워. 정말 많이 챙겨줘서 미안하네. 태수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손을 모았어요. 뭐려? 밥 때도 제때 안 드셨으면 어쩌려고요. 이웃사촌이지 뭐.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부드러웠어요. 마치 따뜻한 햇빛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깊이 있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잠깐 더 서 있다가 미안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럼 저는 왔던 길로 돌아갈게요. 밤도 늦으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집안은 정막에 빠졌어요. 남겨진 태수는 천천히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밥은 자꾸만 목에 걸렸습니다. 입안이 계속 싸뜩해졌어요. 마치 모래를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물 한 모금을 마셨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자꾸 막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정적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음악도 없고 라디오도 꺼지고 오직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수는 라디오를 끄고 방 안의 불을 줄였습니다. 밝기가 낮아진 방 안에 어둠이 점점 파고들었어요. 창문 너머로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이 시간에 태수의 집은 혼자만의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당의 평상에는 먼지만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 앉는 일이 없는 평상이었습니다. 태수는 그 평상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깊고도 길었어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수에게는 그 별들도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태수가 침대에 누워있는 어두운 방 안, 전화기의 불빛이 유일한 광원이었습니다. 휴대폰은 낡았고 크기도 컸어요. 요즘 스마트폰 같은 세련된 물건이 아닌 구식의 전화기였습니다. 버튼식이었고 화면은 작고 어두웠습니다. 그는 화면을 눌러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메뉴를 하나하나 누르면서 진행했어요. 거기엔 많지 않은 번호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번호, 몇몇 친구들의 번호, 그리고 마을의 의원 번호 정도였어요. 첫 번째는 장남 정수의 번호였습니다. 태수의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한참을 맴돌았습니다. 눌러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자식한테 전화 거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가요? 마침내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통화 연결음이 자꾸 울려만 갔습니다. 아버지는 받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마지막 신호음이 울리던 순간입니다. 여보세요? 드디어 정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경음으로는 자동차 엔진음과 거리의 소음이 섞여 있었어요. 차 안에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시간을 낸 게 아니라 그냥 이동 중이었던 거죠. 정수냐? 내다. 아버지인데. 일은 잘하고 있냐? 요즘 어떠냐?
태수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 대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 아, 네. 저 지금 출근하는 길이긴 한데요. 혹시 뭐 있으세요? 정수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마치 한 초도 낭비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대하는 사랑과 존경보다는 하나의 의무를 다하려는 태도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말을 계속했어요. 아니, 뭐 그냥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 요즘 건강은 괜찮으냐? 회사에서 너무 과로하지는 않고? 태수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버지로서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네, 저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실례하지만 조금 바쁜데요. 정수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빨리 끝내고 싶다는 신호였어요. 아버지와의 대화는 귀찮은 일처럼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는 짧아야 한다는 생각이 전해졌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다녀와서 편할 때 전화 한번 줄래? 아버지는 뭐 안 괜찮으니까. 태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자신이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 끊을게요. 아버지 건강 조심하세요. 정수는 그렇게만 말하고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화면이 검어졌어요. 태수는 한동안 검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들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듯이.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나 있었습니다. 손을 놓은 태수는 다시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딸 미경의 번호입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또다시 맴돌았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아닌 문자가 도착했어요. 아버지, 지금 환자 케어 중이라서 전화 못 받아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녁에 시간 되면 꼭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태수는 그 짧은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자꾸 눈에 걸렸어요. 하지만 그것도 문자일 뿐이었습니다.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딸도 바빴나 봅니다. 딸도 아버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었나요? 다시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막내 진호의 번호입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한참 멈춰 있었어요. 드디어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받지 않았습니다. 자동응답 기계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곳의 메시지를. 태수는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세 자식 중 누구와도 제대로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홀로 남겨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천천히 움직여 방 구석에 있는 달력에 다가갔습니다.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날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기일이 적힌 그날입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태수의 손이 천천히 올라가 달력 위를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손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부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노란빛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색깔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도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젊던 시절의 그와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태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마치 사진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 혼자 남겨졌구나. 혼잣말처럼 나온 말이 방 안정막을 깼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방을 가득 메웠습니다. 똑똑똑. 새벽빛이 마당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해는 완전히 떠오르지 않았어요.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지만 태양은 여전히 지평선 너머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깨어나고 있었지만 완전히 깬 것은 아닌 그런 시간이었어요. 새들이 울음으로 새 하루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국을 담은 보온통을 들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매일 같은 시간에 여기 왔습니다. 마치 루틴처럼, 의무처럼, 아니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그녀는 그것을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했어요. 마당에는 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평상에 앉아 손톱 밑에 흙을 조용히 털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흙에 묻혀 있던 것들을 하나씩 빼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손가락에 흙을 빼다 보니 영롱의 흔적이 생생했어요. 수십 년을 손으로 흙을 만져온 흔적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외로이 앉아 계셨어요? 새벽부터? 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걱정은 진심이었습니다. 순자네. 다 왔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이 묻어났어요. 밝아지는 새벽 하늘처럼. 아직 밥도 안 드셨겠죠? 어제 것도 못 드셨겠고? 순자가 걱정스럽게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태수의 생활을 훤히 알고 있었어요. 며칠씩 밥을 안 드시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도 좀 드세요. 새벽에 깨어나서 그냥 끓였어요. 밖에서 새들이 울기 시작할 때쯤 만들었는데 재료도 따뜻해요. 파도 많이 넣고 생강도 넣었어요. 감기 예방도 되고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마치 따뜻한 햇빛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태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입가에 약한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마치 슬픔이 미소를 눌러내렸던 것처럼. 순자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두 노인이 나란히 앉아 허공을 바라봤어요. 말없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던 거죠. 들판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여름의 첫 새벽이었어요. 수많은 새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짹짹, 짹짹 바람에 벼 이삭이 하늘거렸습니다. 사악, 사악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리는 바람 소리였어요. 자식들은 요즘 소식이 없어요? 순자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도 태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같은 처지의 사람이었으니까요. 들은 게 별로 없네. 다들 바쁘대. 너무 바쁜 것 같아. 태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자식들이 와도 바쁜 척하고 안 와도 섭섭하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쓸쓸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도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다 그래요. 요즘 부모들은 다 그런 말만 해요. 자식들이 바쁘다고. 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도 이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있어도 자주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새들의 울음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어요. 이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어요. 수십 년을 함께 이웃으로 살아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추수 때는 아래 내려오지 않을까요? 태수가 희미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소원처럼 들렸습니다.
글쎄요, 농사가 끝나면 많은 시간이 들어갈까봐. 순자는 그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옛날처럼 자식들이 계절마다 고향에 돌아오는 시대는 이미 지났었습니다. 멀리서 버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흥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고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돌아서며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영감, 몸 챙겨요. 혼자라도 좋은 것 잘 챙겨 먹고,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건강이 모든 거 아닙니까? 아프면 뭐합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부모님을 대하듯이. 알았어. 정말 고마워, 순자네. 정말 뭐라고 감사를 해야 할지.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순자는 마당을 나갔습니다. 태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발걸음이 몹시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매일 와주는 이웃, 마지막 남은 위로가 되어주는 이웃. 태수는 그 모습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초가을이 시작되려던 무렵의 밤이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방 안엔 누런 불빛만 희미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한두 개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태수는 이불 속에서 거친 기침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컥, 컥, 컥 그의 가슴을 부여잡으며 기침을 했어요. 기침을 할 때마다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목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먹다 남은 약봉지와 찬물 한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기침이었어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자꾸만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습니다. 김순자가 약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태수의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큰 병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 것 같았습니다. 영감,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기침이 심하면 병원을 꼭 가셔야죠. 이건 일반 감기가 아니에요. 진짜 심한데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권고가 담겨 있었어요. 아니야. 감기일 거야. 곧 나을 거야. 약을 먹으면 된다고. 태수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기침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감기, 벌써 일주일이 넘었잖아요. 감기가 이렇게 길게 가나요? 영감, 이건 정말 이상한데요. 고열이나 있어요? 가슴 아픈 데는?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묻어났어요. 의사들도 별게 아니라고 했어. 그냥 감기라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이. 영감, 이번엔 제발 큰 병원에 가봐요. 시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 거 아니에요. 순자가 진심으로 권유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고 있었어요. 보름달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낡은 창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좀 쉬면 나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가 이 정도는 견디지. 평생을 견디고 살지 않았냐. 태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집이 묻어났어요. 마치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절망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얇은 이불을 턱까지 덮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머뭇거리며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언제든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는 듯이 문이 닫히자 방 안엔 태수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흐으, 그 숨소리는 마치 누군가 기도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머리맡에 놓인 가족 사진을 만졌습니다. 손가락이 사진 위를 어루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만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자식들의 얼굴은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들이었어요. 이 세상을 아직 모르던 아버지만을 세상의 전부로 생각하던 그 시절이. 하지만 그는 그 미소를 오래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쥐고 다시 한번 기침이 터졌어요. 컥, 컥, 컥 그 기침은 마치 폐에서 무언가를 뜯어내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며칠째 반복되는 기침, 멈추지 않는 기침. 태수는 그것이 감기만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불꽃이 작아졌습니다. 섬뜩한 그림자가 벽에 흔들렸어요. 창문 밖엔 벌레 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방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은 여전히 거칠었어요. 마치 가슴 속에 뭔가 걸려 있는 것처럼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고, 자식들 너희들은 모르겠지? 아버지가 이런 모습인 줄. 혼잣말처럼 나온 말이 어두운 방에 떠돌았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치 누군가 아버지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닥, 타닥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박자가 규칙적이었습니다. 타닥, 타닥, 타닥. 서울의 한 사무실, 아침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장남 정수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 손가락이 카톡창을 열었어요. 스마트폰 화면에 가족 단톡방 알림이 떴습니다. 노란색으로 강조된 알림이었어요. 정수가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나 봅니다. 아버지 요즘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누가 내려갈까? 아버지 소식 받은 사람 있나?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보낸 말 한마디였어요. 마치 하나의 과제처럼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딸 미경은 병원에서 환자 케어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의 알림 소리를 들었어요. 잠깐 시간을 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탭했습니다. 형, 아버지가 뭐 특별히 아프신 건가요? 여보세요? 응, 알았어. 근데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한번 견딜 수 있을 거야. 미경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마치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쓴 글처럼 보였어요.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막내 진호는 자신의 작은 카페에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카페의 재정과 각종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다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뭔가 자극을 받은 것처럼. 형과 누나도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자신도 답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형, 누나, 제가 내려갈게요. 오늘 저녁에라도 한번 내려가 봐야겠어요. 아버지가 아프면. 진호의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아프다는 걱정이었습니다. 그 말이 올라오자마자 정수의 메시지가 다시 떴습니다. 화면에 빨간 알림이 뜬 것 같습니다. 혼자 간다고? 돈도 없으면서? 우린 뭐 하고 있냐고. 무슨 이러는 거야. 정수의 말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진호의 말에 화난 것 같았어요. 진호는 아무래도 자신이 막내라서 항상 형의 꾸짖음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경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조정자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싸우지들 말아요. 형도 바쁜 거 알고 진호도 좋은 마음 갖고 있는 거 알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번 주 일요일 다 같이 내려가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 모두 일정을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고 그녀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도 결국 답이 없었어요. 올라온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채팅창엔 읽음 3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3명 모두 메시지를 읽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수는 휴대폰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고층 건물들이 보였어요. 그 건물들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바빴습니다. 그에겐 월급날보다 중요한 건 출세였습니다. 아버지를 돌보는 것보다 자신의 경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미경은 병실에서 노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으며 혈압계를 맞춰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르신, 혹시 자식분들이 이렇게 바쁘세요? 환자가 물었습니다. 환자도 혼자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네, 다들 너무 바빠서 여보세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이럴 텐데 자신은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었을 겁니다. 진호는 카페의 셔터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하루의 일이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는 셔터를 내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중얼거린 뒤 그는 가게 셔터를 완전히 내렸습니다. 손잡이를 잠그고 나왔어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잃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대화창이 꺼진 스마트폰 화면엔 아버지의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눌러야 하는데 아무도 눌렀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시각 시골의 태수는 마루에 누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기침은 어느 정도 멈췄지만 가슴 답답한 느낌은 계속되었어요. 마치 누군가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타닥, 타닥 리듬감 있는 소리였어요. 전화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빗소리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창밖으로 별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태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정해진 시간처럼 옷을 입고 일어섰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결정적인 일을 하려는 사람의 손처럼, 혹은 운명 앞에 선 사람의 손처럼. 그는 탁자 위에 흰 종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펜을 쥐었어요. 펜촉이 종이에 닿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서 그는 종이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글씨는 삐뚤어졌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기 때문이었어요. 세월이 가져간 손 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떨림이기도 했습니다. 정수야, 미경아, 진호야. 한 글자 한 글자를 천천히 적었습니다. 펜이 종이를 갈아먹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너희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펜이 멈췄습니다. 글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갑자기 수백 개의 말이 목을 매는 것처럼. 태수는 촛불을 켰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편지를 마저 썼어요. 글씨마다 후회와 미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바쁜 것도 안다. 세상이 변했고 시대가 변했다. 아버지도 그거 안다. 그런데 혼자만 변한 게 아닌 것 같아. 모두가 변했어. 모두가 바빠졌어. 아버지만 남겨진 게 아닐까? 글씨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펜을 잡는 손에 더 이상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도 아버지는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 줄을 더 썼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 나를 외로이 두더라도 죽은 뒤엔 서로를 지켜라. 그렇게 마지막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마치 유언처럼. 아버지가. 그는 이름을 쓰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박태수가. 그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손에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아직 45분이었습니다. 펜을 들었던 지 불과 몇 분이었는데 마치 몇 시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접고 서랍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어요. 마지막 일이 무섭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태수는 서랍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평상, 밥상, 벽의 사진들, 모두 오래된 추억들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온 모든 시간들, 모든 기억들이 여기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새벽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찬바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손으로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멀리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꼭꼭꼭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이었어요. 태수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점점 느려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추는 것처럼.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마치 모든 것이 멀어져 가는 것처럼. 몸이 뒤로 기울었습니다. 마루 위에 누웠어요. 촛불이 흔들리다 이내 꺼졌습니다. 마지막 빛이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완벽한 고요함이었어요. 먼지가 새벽 햇살 속에서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사시 12분을 가리켰습니다. 그 이상으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도 멈춘 것처럼. 밖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각자의 일터에서 일하고 있던 세 자식들에게 같은 시간대에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수는 사무실에서 회의 도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김순자의 번호가 뜨고 있었습니다. 낯선 번호는 아니었어요. 이웃 아주머니 번호였습니다. 아버지, 통화 잠깐만요. 정수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순자 아주머니? 무슨? 정수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길한 예감이 묻어났습니다. 태수 어르신 돌아가셨어요. 김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있을 때 아마도. 정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휴대폰이 떨어질 듯 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뭐라고요?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아니,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미경은 병원 복도에서 환자 보호자와 얘기 중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경아, 아버지가. 정수는 끝끝내 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미경은 그 말의 의미를 한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환자 보호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진호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누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미경의 목소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진호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렇게 말했어요. 한 문장. 간단하지만 전 세계를 완전히 바꿔버린 한 문장이었습니다. 진호의 손에 들린 커피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 커피가 흩어졌어요. 하지만 진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 아버지가. 정수는 부장에게 휴가계를 내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고 책상을 덮었어요. 조금 가정사가 있어서요. 내일 회의는 미루고. 그의 목소리는 빈 것 같았습니다. 영혼이 빠진 목소리였어요. 미경은 교대 근무자를 불렀습니다. 제가 아버지 때문에 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서둘러 병원을 나갔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진호는 카페 문을 닫고 버스 예매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표를 예매했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차를 몰고 시골로 향했습니다. 도로 위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비냄새가 스며 있었어요. 정수의 차 안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남들은 다 이루었는데 나만 못했네. 그 가사가 자꾸 귀에 걸렸어요. 그는 백미러 속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어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아버지. 미경은 운전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핸들을 놓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미안해.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자꾸 나왔습니다. 운전하면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차를 한쪽에 세웠습니다. 진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너클이 하얀색으로 변할 정도였어요. 백미러 속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형과 누나의 차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같은 길을 가고 있었어요. 도로 표지판에 마을 EKM가 보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차는 거의 동시에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세 자식이 1시간 격차도 안 나고 도착했어요. 논 위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영혼이 떠나가는 것 같은 그 안개였어요. 장례식장 앞에는 하얀 국화꽃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그 꽃향기는 죽음의 냄새였어요. 낮 시간 마을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흰 상복을 입은 세 자식들이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있었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정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진호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물록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자꾸 떨렸어요. 조문객들의 이름을 적는 손이 떨렸습니다. 미경은 부엌 쪽에서 손님들을 챙기며 정신이 없었습니다. 국을 담고 과자를 담고 물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자꾸 얼굴을 그렸습니다. 진호는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 미소가 자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자주 이 미소를 봤나요? 그런데 이제는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 앉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제일 효자였냐는 농담 섞인 말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웠는지 세 자식들은 모두 움직였습니다. 정수는 얼굴을 굳히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유죄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경은 눈가를 훔치며 냉수를 따랐습니다. 손가락이 자꾸 떨렸습니다. 손에 물이 흘렀어요. 진호는 밖으로 나와 담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담배에 불을 붙이지 못했어요. 손이 자꾸 떨렸기 때문입니다. 담배가 튕겨나갔습니다.
장례식장 주변엔 노을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새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정수와 미경이 식당에서 마주쳤습니다. 밥을 준비하려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묘한 시선이 오갔습니다. 긴장이 흐렸어요. 둘 다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친척 중 한 명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노는 누가 관리하냐? 올해 추수는 누가 할 건가? 아직 할 일도 많은데. 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경은 눈을 피했어요. 그 한마디의 질문이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의 이기심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호가 멀리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조문이 끝난 밤 정수는 아버지의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장례식장 뒷방,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정수는 서랍에서 발견한 통장을 들고 동생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라. 아버지가 이런 돈을 어디서.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무언가 계산하려는 기색이 섞여 있었어요. 미경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잔액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호도 옆에서 통장을 봤습니다. 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돈을 어디서라는 생각이 모두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병원비에 쓰려던 거 아닐까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가 좋은 이유로 돈을 모았기를 바라는 희망이었습니다. 논을 팔아서 만든 돈일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혼자 몰래. 진호가 말했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다시 들었습니다. 정확한 액수를 확인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통장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무언가를 남기고 떠나가는 것처럼. 미경은 그 글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몸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내가 관리해야 할 것 같아. 내가 맏형이고 내가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정수가 말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형, 이건. 미경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건 아버지 돈이잖아. 우리 다 같이 의논해서. 아, 이미 결정했어. 정수가 손을 뿌렸습니다. 마치 더 이상 토론할 여지가 없다는 듯이. 방안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김순자가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은 무언가를 간파했습니다. 세 자식들의 표정을 본 순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감이 남긴 거 싸우지 말라고 하셨을 거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영감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았으면서 죽고 나서까지. 순자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감은 마지막까지 너희들만 생각했어.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통곡하는 것처럼. 장례식 마지막 날 저녁, 불 꺼진 장례식장 홀에는 자식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수는 통장을 다시 들었습니다. 진호는 논 소유권 문서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진호가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처럼. 그건 아직 미등기 상태고 법적으로는. 정수가 반박했습니다. 마치 오래 생각해둔 것처럼.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형,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미경이 울음을 참으며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서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진호가 말했습니다. 마치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국화꽃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 향기는 마치 죽음의 냄새로 느껴졌어요. 긴장감이 더 짙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진호가 결국 탁자를 치며 방을 나갔습니다. 쾅! 소리가 크게 났어요. 국화꽃이 흩어졌습니다. 정수는 의자에 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이.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미경은 영정사진 앞에 절을 했습니다. 눈물을 떨군 채 절을 했어요.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복받쳤습니다. 영정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원망처럼 보였어요. 마치 자신들을 비난하는 것처럼. 조문객이 모두 떠났습니다. 불빛만 흔들렸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세 자식들은 자신들의 죄책감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순자가 다가와 정수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 영감, 외로워서 돌아가신 거야.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고 슬펐습니다. 너희들 바쁜 거 그 영감도 알았어. 그래도 혼자는 싫었던 거야. 순자가 계속했습니다.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쾅!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폭우였습니다. 미경은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진호는 장례식장 문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비가 맞아도 피우고 있었어요. 어둠이 장례식장을 덮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밤, 모두가 깊은 후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마을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정수는 트렁크에 짐을 실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혼잣말처럼, 변호사님? 네, 처리해 주세요. 법적으로 정확하게. 정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결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가능한 빨리. 미경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형?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진호는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세 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평생 마주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순자가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비통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가족의 끝이라는 걸. 논두렁 위로 안개가 걷히며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은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음이 났어요. 미경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 모자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모자가 자꾸 눈에 걸렸어요. 아버지가 매일 쓰던 모자였습니다. 진호는 버스를 타며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뒤에 남겨진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미경은 혼자 마을에 남겨졌어요. 서 있을 자리조차 없는 것처럼. 그녀는 한동안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가 다가와 미경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미경아. 순자가 말했습니다. 깊은 슬픔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어요. 가족이란 게 참. 그렇게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미경은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그 방이었습니다. 태수의 집, 낮 시간이었습니다. 미경은 집을 정리하며 낡은 서류와 편지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자욱이 일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살던 집이 이제는 박물관처럼 보였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미경아, 들어봐. 순자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 말을 오래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영감, 죽기 전까지 너희 얘기만 했어. 미경은 손에 든 접시를 멈췄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순자는 창밖을 보며 말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바쁘다며 안 내려와도 괜찮다고 하셨지. 그런데 그게 진심이었을까? 미경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와 함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지금까지 흘리지 못했던 모든 눈물을 한 번에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가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마음이 늦게 오는 게 죄는 아니지만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늦으면 다 놓쳐. 그 말이 미경의 가슴을 저미게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저주처럼 들렸어요. 미경은 아버지 방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먼지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유령처럼. 아버지 미안합니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절한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후회는 평생을 따라다닐 것만 같았어요. 순자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날씨는 계절을 거듭하고 있었어요. 미경은 결심한 듯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편지 봉투가 살짝 비쳤습니다. 내 자식들에게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그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치 무언가 신성한 것을 만지는 것처럼. 이 편지 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담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미경은 편지 봉투를 들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비쳤어요. 그 순간 막내 진호가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미경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몇 달이 얼마나 길었는지, 형이 한 선택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미경은 손에 들린 봉투를 진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마치 성서를 펼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문장이 보였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를 외로이 두더라도 죽은 뒤엔 서로를 지켜라.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가슴을 움켜쥐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버지. 진호는 끝까지 편지를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종이 끝에는 자식들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정수야, 미경아, 진호야, 너희들이 최고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직접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진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아버지.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울음은 이미 늦은 후회의 울음이었어요. 미경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의식처럼. 순자가 문틈으로 조용히 하늘을 봤습니다. 그 하늘은 맑고 파랬어요. 방 안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마을길을 따라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집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창문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마당엔 풀들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을 쓰지 않은 마당이었습니다. 진호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냄새와 함께 정막이 감돌았어요. 그 냄새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몇 개월 전 형이 한 결정 이후 처음 이 집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모자를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모자였습니다. 해가 내린 자국도 있고 흠집도 많았어요. 수십 년을 쓴 모자였습니다. 마루에 앉아 먼지를 턴 모자를 들었습니다. 그 모자에는 아버지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몇십 년을 함께 써온 모자였어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창틀이 삐걱거렸어요. 진호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빈 밥상, 낡은 라디오, 그리고 벽의 사진들. 모두 오래전의 추억들이었습니다. 이 집에 묻혀 있는 모든 시간들, 모든 기억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사진 속 아버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얼굴에는 미소 대신 후회의 그림자가 깊게 져 있었어요. 아버지는 저 사진 속에서 영원히 웃음을 멈출 것 같았습니다. 웃음은 육체의 것이었지만 진호는 영혼마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당에서 참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짹짹 햇살이 들어오며 먼지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손끝으로 평상을 쓸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 집의 고요가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는 수많은 후회와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후회는 평생을 따라다닐 것만 같았어요. 눈을 떴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논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질녘 진호가 마당 평상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논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온 세상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가 옆에서 쓸어주는 바람 같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는 손에 쥔 모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모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쓰던 모자. 이제 다시는 아버지가 쓰지 않을 모자.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멍멍 그리고 해가 서서히 진다고 있었습니다. 일몰입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닦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자연스럽게 볼을 타고 내려갔어요. 마치 아버지를 위한 마지막 의식처럼.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들판 너머에서 바람이 스쳤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어딘가에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살아있을 때 손 한번 잡아드리세요. 그 라디오 광고 멘트가 들려왔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진호가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마당엔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논 위로 새떼가 날아올랐습니다. 짹짹 하늘은 붉고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난 이제 알았어. 그렇게 말했어요. 효도란.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날아갔습니다. 함께하는 거였구나. 카메라가 멀어지며 평상과 마당이 작아졌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스쳤습니다. 진호는 아버지 모자를 들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먼 곳에서 닭이 울었습니다. 꼭꼭꼭 집은 조용했고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장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화면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을 때 손 한번 잡아드리세요.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이 이야기 끝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부모님과의 작은 인사 하나, 한 통의 전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하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부모님을 찾아뵙고 손 한번 잡아드리세요. 그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